이거는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 게 따로 있고, 예, 예. 지면으로 나가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지면도 나가고 영상으로 SNS를 싹 도배합니다. 한번 해봐요. 예, 이거는 엔진화도 뭐 다시 하기 어려운 건가 보지? 예. 아니, 편집은 가능하잖아요. 야, 편집은 해요. 편집은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시작하면 돼요. 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뭐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호남형으로 바뀌셨어요. 많이 늙었어요. 아, 별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한참 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늙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질문 드릴 것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제 선거가 이제 180일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건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지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군수님 뵈면은 이 질문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된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막 온 질문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우리 군수님이 부여군에 출마하셨을 때가 정치 색깔이 군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민주당으로서는 볼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수 강세 지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군수님이 여기서 당선되신 것도 모자라서 내리 그냥 재선으로 이어지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한 말씀 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선거를 치르실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지방 권력 교체로 표현되는 재선에서 62.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 네프리스와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예.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별 말씀을요. 본부장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예. 부여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영광입니다. 제가 군수님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이렇게 정당 활동 내지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예. 민선 5기, 6기 때 충남도지사를 지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하고 인연 때문에 정당 활동을 시작했던 거고요. 되게 이제 제가 이제 82학번인데 예. 거의 대부분 지금 제 동년배 정치인들은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거나 장관을 하고 있거나 예. 국회의원을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운동을 했거나 예. 대학을 졸업했든 안 했든 거의 20대 후반에 정치 공간으로 가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런 반면에 저도 이제 물론 학생운동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시민운동,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정치하고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는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저하고 이제 인연이 좀 있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인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그때가 46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맞습니다. 예.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20년 이상 늦게 들어왔죠, 저는. 그래서 들어와서 2008년도에 부여청양 통합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됐는데 당무위원회가 열리질 않아서 2009년도에 예. 임명장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또 10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태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폐기하려고 했을 때 또 지금 현재 박수현 국회의원과 함께
세종시에서 삭발단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정치인들보다는 엄청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죠. 저도 처음에 뭐 고민을 했죠. 서울이나 수도권이 훨씬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니까 정치하기가. 근데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김종필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전에는요 민주당 원내총무했던 이석기 의원님이 부여 출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961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여는 보수적인 지역은 아니었던 거죠. 아, 61년 이후에 5.16 이후에 보수화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군수가 될 때까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지방 선거가 부활된 이후에 군수 선거나 민주당이나 적어도 진보 개혁 진영에서는 당선된 적은 없고,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 선거구제 할 때 부여 서천 보령할 때 그때 이제 은메달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나온 적은 있죠. 예. 그런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제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먼저 군수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난번 총선 때 박세현 의원이 처음으로 된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미국에 있던,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갔던 전두환 민정당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JP가 돌아왔어서 만든 게 신민주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보수적인 야당이 있었고, 민정당계는 그 보수당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또 있으니까 민주당은 3등밖에 할 수가 없었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제가 왔을 때도 이미 한나라당인가 거기하고 자유선진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때가 19대, 19대 때인데 우리 부여 지역에 김근태 의원님이 당선됐는데, 네. 그분이 이제 육군 대장 출신이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쪽 고수당 쪽에서, 한나라당 계열에서, 그리고 낙선한 분이 홍표근 전 도의원님인데 자유선진당으로. 예. 그래서 제가 3등을 했어요. 3등. 아, 그러셨구나. 20% 조금 넘어서. 네. 제가 이제 3등을 하고 뜬맛을 봤죠. 그게 2012년이에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예, 낙선하고 나서 해바뀐 2월 달에 안희정 호에 정무부지사로 이제 갔던 거죠. 그리고 하고 2014년도에 여기 부여에 군수 나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또 도지사님을 외롭게 도지사 출마시킬 수 없으니까 15개 시군에 시장군수 다 내보내야 되는데 예산하고 부여만 없더라고요. 그때. 예산은 끝끝내 후보가 없었고, 예. 저는 이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몇 번씩 찾아가서 우리 민주당으로 군수를 출마해달라고 요청한 분이 계시긴 했는데, 끝끝내 이제 그분께서 고사를 하셔서 제가 직접 나오기로 작정하고 부지사 그만두고 출마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용호 군수님한테, 이용호 전 군수님한테 예. 68대 32로 졌을 거래요? 네, 맞아요. 68대 32. 네,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보다 12% 이상 늘었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선거인 2018년 민선 7기 선거 때 54% 정도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군수가 되고, 지난번 선거 때는, 그때는 민주당 바람이 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예. 전역 15개 시장군수 중에 11개를 민주당이 이제 석권했을 때고, 또 지사님은 양송지 지사님이 이제 했을 때고, 그러고 나서 22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치르고 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뛰고 국민의힘 바람이 전국을 또 강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예. 민주당 시장 군수가 3명 살아남고 다 국민의힘 12석 석권하고 지금 김태훈 지사님이 또 국민의힘으로 당선됐던 선거가 이제 바로 지난번 선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빨간 바람이 엄청 셌는데도 오히려 득표율을 더 높였죠. 62%, 62.02% 얻어갖고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글쎄요, 제가 노력은 했죠. 그렇다고 뭐 선거라는 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보수적인 지역은 맞고 여전히 지금도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대략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60% 정도 나오고 민주당이 아직도, 30% 예. 정도 나오고 아직도 실제로 대통령 선거도 윤석열 대통령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간 게 한 58%,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때 후보가 가져간 게 한 37%, 20% 이상 격차가 났었거든요. 20% 이상.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0% 이상 득표를 많이 한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박수현 국회의원도 공주 부여 청양이 합쳐지고 선거구가 합쳐진 다음에 선거를 2번 다 떨어지고 3번째 된 거잖아요. 네. 떨어질 때마다 부여서는 다 쳤어요. 청양서도 치고 공주는 이기고. 근데 청양구에서 진 표가 너무 많아서 공주에서 이기고 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주가 단독 선거구로 있었으면 박수현 의원님 지금 4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야,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여기서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공주에서 한 번 된 것까지 합쳐서 이제 재선을 하고 있는데 4선급 국회의원이죠. 근데 그때 떨어질 때 2번이 다 부여하고 청양에서 워낙 많은 표를 져서 공주에서 이기고도 진 거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부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동안 졌던 표를 다 상쇄하고 한 400표 정도 남았어요, 부여에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 보수적이기는 한데, 중앙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방 정치,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앙 정치는 대개 보면 보수나 진보 또는 정당과 정당의 이 관점에서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부여는 큰 인물들이 많았어요. 예. 뭐 김정필 총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도 계셨고, 김학원 의원님도 계셨고, 뭐 김학원 의원님만 해도 부여에서 3선까지 하시고 4선째 이제 낙선하셨는데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면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완구 의원님은 총리까지 또 나중에 그렇죠. 결국 하시고, 예. 그리고 김건태 의원님은 사성장군 출신이고, 예. 거기다가 이진삼 의원님이 이제 한번 하셨는데 사성장군 출신에다가 체육 청소년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여기 지역구에 오랫동안 지역 보수당이든 아니면 민정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내려오는 보수당 계열이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치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는 정당 내지는 큰 인물 중심으로 확실히 봤고요. 그래서 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은 오랫동안 보수당에서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역 발전이 더뎌지고 또 여러 가지 군수님들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의 개별적인 행태에 따라서는 이권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추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뭔가 우리 부여도 좀 깨끗하고
참신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역 정치 고인물이 발전에 장애도 오고 부패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은 안 하셔도. 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나 이런 쪽으로 출마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안 사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대전에 살던 사시다가 선거 때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해요.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민주당은 애정을 쏟을 만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보수 분당이나 보수 지역당 분들은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도 여기서 사시고 자꾸 얼굴을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을 하셨던 선배님들은 출마했다가 사라지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우리 사람이라는 개념이 약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낙선한 다음 날부터 또 인사 다니고 계속 여기서 살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또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던 분들께 이제 계속 말씀드려서 신뢰를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보수적이지만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던 지역의 어른부터 뜻 있는 유권자들을 통해서 저 박정현은 과거에 봤던 민주당 후보들하고 다르구나. 이 사람은 우리하고 동질성도 있고 정체성도 갖고 여기서 살 사람이구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러 간 대학교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고향으로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출마해보고 안 되면 그냥 뭐 다시 서울로 갈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 식구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하고 다니는 게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유권자들한테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이제 문법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진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상당히 이제 믿어주시면서 어떤 시점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을 놓고 보려고 했다. 하는 거 보고 정말로 변하지 않고 예.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쭉 보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나 10년이 지났을 때나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더라. 그래서 초지일관 처음처럼 똑같더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힘을 좀 모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저를 유심히 지켜봤던 분들이 선거운동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군수 만들어 주시고 또 국민의힘 엄청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재선이 되기도 했고 또 그만큼 저도 또 열심히 해서 믿어주신 만큼 기대에 져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선거 떨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떠나지 않고 우리 부여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부여 국민들하고 함께 동질성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인정을 받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사실 제가 군수님을 뵙자마자 너무 그 예전 그 추억 이런 것들이 감회가 새롭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도청에 있으면서 뭐 안희정 지사님이나 뭐 박수현 의원님이나 우리 또
박중현 군수님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하고의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시절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의 격동기, 과도기를 거쳐서 굉장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또 힘들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만큼 못하니까. 네. 어떤 정치인보다 정말 이 박정현 군수님이 이 부여에서 당선을 이뤄내시면서 그때 제가 혼자 느꼈던 감정이 이 우리 박정현 군수님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정치 이론을 갖고 계신 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뭐 이론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부여에 따른 거는 아닌데 많이 선진지로 왔었던 건 뭐냐면요, 농업회의소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남에서 유일하게 농업회의소 법제화 되기 전에 네. 여기서 이제 이강구 회장님께서 거의 많이 강의도 많이 전국적으로 네. 다니실 정도로 다녔으면 항상 그 부여 군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선진지가 돼가지고 다른 데서도 많이 와서 벌써 많이 왔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군수님이 이 농업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더 완전히 잘 돼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비결은 지역 주민분들과 그 신뢰를 쌓고 의리를 지키고 그런 걸로 그냥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62.2%라는 그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죠. 야, 이게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유권자분들이 신임을 하고 신뢰를 쌓고 뭐 이 지역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또 이 백제 문화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권 아닐까요?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들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배워서 한 거고요. 네. 이제 다른 지역은 다 안 되는데 여기만 군수님 예스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쿠트레피라고 지역화폐 네. 유명하잖아요. 대통령상도 받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제안했는데 들어보고 공무원들하고 토론하고 성공할 확률과 이게 성공하지 못할까라는 그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다 반반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실패를 두려워서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이 정책을 한번 실현해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건 공무원 제안이고요. 국가정원 조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농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셨던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이런 것들을 한결 안 흘리고 네. 보따리 풀어놓고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우리끼리 잘 안 되면 전문가들 불러다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과정을 굉장히 거쳐서 어려워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이제 삼박자가 돌아가고 있는. 왜냐하면 제가 일단 경험이 많지 않고 제가 뭐 행정관리를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필드에서만 일을 했던 사람이라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좋은 사례들, 좋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발굴이 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들이 거의 다 발굴된 게 많아요, 저희는. 근데 다른 지자체장님들은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고 다 노를 했거든요. 여기 부여만 예스를 해서 간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시장군수 15명과 하는 회의가 그 두 개가 돌아가요, 공식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자기네 그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기사님께 보고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필요하면 돈도 달라고 하고 예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법제화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을 하다 보면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나 국회에 제안을 못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여군이. 그래가지고 15개 시군 중에 그 정부의 네. 그 여러 가지 개선해 달라고 법을 바꿔 달라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제일 많아서 맞아요. 우리가 1등도 하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 그 부분은. 시장군도 협의회에서 보내주는 해외 이제 국외 연수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1등 했는데, 그런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빈집 때 도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세게 얘기하면서 이제 일본의 사례도 확인하고, 인력 파견도 예. 제일 먼저 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받아들여 갖고 100% 내가 주장한 거 똑같지는 않지만 빈집대가 통과됐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 법도 많이 고쳐놓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워낙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1년에 수만 건씩 그 법률이 폐기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슈화되면 언론에서 이제 관심 가져주고 방송 나가고 그러면 이거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 불 때도 살아남으신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이걸 만들어 갖고 이 모든 정부 돈을 쓰는 기관은 청렴도 평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다음에 정부 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공기관까지 이게 한 7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요. 내부 평가도 하고 외부 평가도 하고. 내부 평가는 직원들, 하급 직원들한테 혹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뭐 더 승진할 때 금품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뭐 군수한테 돈 바치고 승진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네. 그리고 이제 외부 평가는 뭐냐면, 우리 관공서니까 발주하는 공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또 공무원들이 부당한 금품 요구를 했는지, 뇌물은 줬는지, 술값은 뺏겼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거든요.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하는데, 가나다라마,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군수로 왔을 때는 부여군이 나등급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금부터 5년 전에 나등급을 처음 받았는데, 그때 충남에서 1등 했어요. 15개 시군 중에 나등급을 받았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부여군밖에. 아,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22, 23, 24, 23, 24, 25. 그러니까 22년도에 나등급을 받고 23, 24, 25, 3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는데 최고 등급이에요. 네. 전국에서 3년 연속 가등급 받은 데가 715개 기관 중에 네.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저 생각을 안 해봐갖고. 세 군데밖에 없어요. 아하. 세 군데요. 충남은 물론이고 충청권에서도 네. 부여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랑할 만하네요. 구루구청 하나, 네. 그다음에 제 전라도에 보성군청인가 거기 하고 우리 부여군청 세 군데만 3년 연속 가등급을 받고, 영남 쪽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영남 쪽은 강원도권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제 신기록을 저희들이 세웠어요. 그 전까지는 부여는 군수든 공무원이든 군의원이든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하다고 말들이 많았던 동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청렴원 이제 지자체로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믿음이 엄청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깨끗하다, 그런데 일까지 잘한다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많이 딴 건데요.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군수가 되면서 우리 당원들, 저하고 같이 저를 도와준 가까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가족들, 우리 공무원들한테까지도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인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경우도 인사 청탁도 안 받고, 심지어는
금품이나 이런 거 안 받는다. 내가 과거에 밖에서 들어봤을 때는 사무관 승진할 때 뭐 몇천만 원 주고 뭐 승진할 때 얼마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안 넣는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공개적으로 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갖고 오면 다 공개한다. 그리고 고발할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금방 소문났어요, 그게. 예. 아무래도 군청 그렇죠. 내에서도 네. 소문났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국민들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군수님을 뵈면은 꼭 또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 부여군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민선 7기 군정 성과 중에서 그 민선 6기에서 넘어왔던 그 부채들이 군수님 그 7기에는 좀 그것이 전액 상환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 세계라는 것이 상위기관하고 상급기관하고 이 하급기관하고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 다르게 되면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들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 군수님 저 세대나 제 세대나 이제 같이 가는 세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치 색깔이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념이 좀 다르면 밑에 하급기관에서 일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여론이 좀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늘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제 스스로 극복하려고 네, 네.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제가 군수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제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사업에 선정됐고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실제로 민선 7기 때 가져온 공모사업 국비 확보액하고 민선 8기 때 가져온 현재까지 가져온 거고 많이 다른데 민선 7기 때는 국토비 확보액이 공모사업으로만 4,500억 정도였는데 대단하시네요. 지금 민선 8기는 아직 6개월, 6, 7개월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지난달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7,900억. 그래서 합쳐서 1조 한번 따져보세요. 4,500억하고 7,900억 하면 얼마예요? 1조 2,400인가? 네. 이거를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꼭 정권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같은 여당이면 더 많이 가져오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다르면 또 손해보고, 이런 건 꼭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왜냐하면, 첫째는, 네. 그 야당 의원들도 찾아가거든요. 아, 우리 부여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에, 우리 당 소속의,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없으면,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쫓아가거든요, 제가. 여기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문체위, 농해수위, 국토위 이런 데가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임위인데요. 다 운이 좋아서 충남 지역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있거나 또는 간사를 보거나 그러면 편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계셔도 찾아갑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필요한 거 말씀드리고 그것도 협조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전에 의원님한테 부스 찾아가면 효과가 별로 없고 의원님들도 손을 못 쓸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충청남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충청남도가 중앙부처 올라갔을 때 리스트를 내놓을 때
충청남도가 뭐 100개 내놓는다고 100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 10개 정도 내놓으면 10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5개 시군이니까 네. 10개 정도의 리스트에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번, 2번 정도 돼야 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위 선분에 사업 목록을 올려야 돼요. 근데 충청남도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15개 시군 놓고 요거 해달라고 하는 목록 안에 부여게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 선분에 있으면 시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급기관인 충청남도하고 협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중앙부처가 기재부한테 얘기도 잘 해야 되고, 중앙부처 해당 부처나 기재부가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거기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지. 네? 네.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커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 국회만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고, 중앙부처만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고, 충청남도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그물망처럼 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한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따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죠. 아니 뭐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정치에 입문한 시기가 좀 늦었다고 20년 정도 늦었다고 말씀하실 때가 좀 전에 1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완전 정치의 달인이 되신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부진할 때 이걸 배웠어요, 부진할 때.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부진할 우리 때.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박정현 군수님은 부여군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거 저는 뭐 그냥 뭐 마음이 다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뭐 다른 거 군수인데, 예, 다른 예. 걸로다가 우리 국민들께 예. 기여한 게 없고, 깨끗하게 일 잘하고, 또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삶의 질을 높이고, 부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이제 지자체장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예, 예.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국민들은 좋아하시고, 공무원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저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죠. 아무튼 지금 군수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야, 아무튼 저도 이제 충남도청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을 뵀잖아요. 대화도 나눠보고. 근데 좀 우리 박정현 군수님이 이렇게 고향을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청렴하고 깨끗한 동네. 사실 이 동네가 쉽지 않을 거라는, 왜냐면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정치하시기엔 뭐 힘들다라는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에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긴 예. 한데, 많은 이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예, 예. 오해가 예, 예. 많이 이제 완화됐거나 예. 불식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니까. 너무 많은 변화예요. 그건 저도 처음에 진짜로. 왔을 땐 빨갱이라고 했어요. 빨갱이. 빨갱이 아닌데 진짜 아니. 오해를 하시더라고. 예, 저는 지금도 빨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식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좀 보면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념을 예, 예. 볼모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 아주 나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시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제가 군수님한테 또 한 가지 뭐 조언을 어드바이스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양극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빈부의 격차에 의한 양극화가 좀 심화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정치적 이념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막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 양극화 없는
우리 사회가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저한테 일단, 도와주시면.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네. 그리고 또 종교인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소위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이 존재하는 공화국인데 이 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정교 분리 원칙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네네네. 종교는 정치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요. 예. 개별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맞지만 종교가 집단으로 이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게 확인됐잖아요. 예, 예.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려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결합되고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매도하고 그래서 점점 극우화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보면 양극단으로 지금 뭐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중간이나 또는 중도에서 뭐 보수에서 좀 진보까지 우리는 극단적인 좌파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야 극단적인 우파가 이제 극우파라고 해갖고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번 그렇죠. 그 내란을 예, 겪어가면서 예, 예. 내란 전만 해도 극우라는 개념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보수라고 있지 보통.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권력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그 불법적 집착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거하고도 연결되겠지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용인하고 그 헌법 가치 안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거나 말살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노상원 수첩에 보면 아예 뭐 본인들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정치인부터 일반인까지 다 수거해서 정리하겠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예 뭐 말살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극악한 형태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소름이 돋고 이게 진짜 성숙한 민주주의로 무장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아진 거지. 그렇잖아요. 여의도에서 막고 해서.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국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4.19부터 60항쟁, 촛불항쟁까지 엄청난 성숙한 시민민주주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막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은 일시적으로 극우적인 모습들이 극단화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갈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이런 민주주의 저력이 세계의 민주주의, 극우화되거나 독재화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큰 역할을 지금 경종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당대표가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또 피켓 시위도 했지만 네네. 이런 과정에 이제 국민들이 빠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런 내란 종식이 잘 정리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행태는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이런 극단적인 불법적인 정치 행태나 주장은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을 지금 헌법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헌법 체제 하에서 종교 단체나 종교인들이 종교가 정치를 대신할 것처럼 하는 그런 행태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바랬던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 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진짜로 저도 자식을 키워낸 부모,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진짜로 정치인들을 믿고 정치인들한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 너무나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하여튼 부여 군민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생각 혹시나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 그 토 세력이라는 거 거기서 빚어지는 토착비 같은 게 있잖아요. 지방 정부에는 중앙 정부 같지 않고, 근데 부에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부자나 예, 예. 돈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부자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 예, 예. 일반 서민들, 예. 농민들이죠. 예. 농민들이나 장애인 단체, 장애인 또 뭐 어른들, 어른들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대요. 노쇠해지면.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통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자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폐, 돈, 네. 이런 자본이 있고, 부자냐 아니냐죠. 하나는 뭐냐면 지식 자본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방끈 긴 사람들, 네. 전문가들이죠. 박사하고.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좀 덜 배웠어도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도 살 수 있고, 회계사도 고용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예, 재산도 예. 지킬 수 있고, 예. 법으로부터 자기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요. 부자들은.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분들은 돈이 없어도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없고, 예, 예. 그다음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분들은 본인이나 자기 가족이나 방어를 못해요. 속수무책이죠.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국가가 해줘야 돼. 국가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타의 안전망 시스템일 수도 있고, 복지나, 그죠? 예. 아니면 이제 돈이 없어서 자기를 보호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변호사도 대줘야 되고. 그런데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 국선 변호사 제도가 아주 현찮죠. 그냥 대충대충 하잖아요. 유명무실하죠. 네,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그거를 최대한 그분들한테 유익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야,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스스로가 다 잘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챙겨야 될 때가 어디냐면 보통 사람들, 그게 안 되는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지켜줘야 돼요. 뭘로? 시스템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죠. 예. 뭐 부여군수 취임하신 이래로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마디만 좀 뭐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부여구시 독립운동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상하게 홍성이나 막 청양은 독립운동가가 네. 100명 단위로 있는데 예, 예. 부여는 59명인가 밖에 없더라고. 69명인가?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을 했어요. 아, 예, 그랬어요. 네, 예. 충남 역사문화원하고 예, 같이.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 두 차례에 걸쳐서 425명을 발굴하고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다 하나씩 검증하고 보훈복지부에다가 이제 서원 신청해서 36명인가 애국지사로 이제 추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와 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제대로 예우를 하고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그런 작업을 한 것도 보람이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 도서관이 변변한 게 없었어요. 도서관.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전 몰랐네요, 전혀. 조그만 건 있었는데 예, 예, 예. 제대로 된 요즘에 도서관. 요즘에 도서관이라는 게 공부하는 거를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요새는 도서관은 융복합이에요. 모든 걸 다 해요. 예, 예. 문화, 맞습니다. 예술, 동아리, 정보통신, AI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최첨단 도서관이 다른 지자체는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여가 그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랜 시간 우리는 여기 발굴해야 되거든요. 뭐 하려면 그래서 토지 매입하고 발굴 3년 6개월하고 또 기반 조성 작업하고 해서 6년 동안 시간을 걸려서 어제 그저께 도서관이 들어가는 부여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운 착공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예. 2027년 3월이면 여기에 이제 부여여고 학생들 입학식도 여기서 하고 도서관도 생기고 여기서 육아돌봄 그다음에 뭐 공동 육아 나눔터 그다음에 장애인들 전용 체육관 수영장에 딸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참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나 문화예술이나 체육 또 휴식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공간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여기서 부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 10배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자꾸 질문이 새록새록 솟아나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밤새 말씀을 나눠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오면서 부여 인구가 몇 명인가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5만 8천 뭐 몇백 명. 58,800명. 예, 그렇게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군수님 입장이 아니라 부여 군민의 입장으로서 부여 그 군민들한테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어떤 당부라든지 부탁이라든지 그 군민한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 뭐 한 말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 또는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부여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예.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냥 글로벌한 질문 또 드린 거예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일본이나 예, 중국이나 유럽에도 이런 이제 과정을 이미 거쳤거나 또 이제 깊숙이 이런 이제 선진국들이 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하죠. 그렇죠. 예, 출산율도 가장 낮고, 그다음에 고령화도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테면 똑같은 선진국인데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 비율이 우리처럼 극단적이지 않아요. 근데 되게 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도 우리보다는 좀 더 심해요. 중국은 모든 인구가 해안선으로 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걔들 입장에서 뭐 동해죠. 우리는 서쪽에 있지만 걔들은 동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베이징부터 저 밑에 상하이를 거쳐서 저 아래 베트남 가까이까지 모든 인구가 다 지금 해안선으로 다 집중하고 있고 저 내륙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전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2%에 해당되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건 시대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여 국민들께 당부한다고 해갖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똑같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부여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가 82개군이거든요. 그리고 구는 거의 대부분 광역에 이제 큰 도시 안에 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가 있고 완전한 시가 있고 그렇게 좀 많이 다른데, 구는 어쨌든 시군구 중에 가장 농촌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농촌 지역 중에 부여군 인구가 82개 군 중에 인구 순위로 보면 한 16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상당히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영남이나 호남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만도 안 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3만도 안 되는 지자체가 예, 많이 예, 있고, 예. 심지어는 우리 충남에서도 청양군 같은 경우는 3만이 무너졌잖아요. 네, 네. 그런 것에 비하면 부여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고령화율이 43%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같은 지자체, 농촌 지자체 중에서도. 예,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출생률이 저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여군이 1년에 태어난 아이가 114명이었어요. 엄청 낮았잖아요. 예. 돌아가신 분은 1100명. 그러니까 10대 1이에요, 10대 1. 10분 돌아가시고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소멸로도 1년에 1000명 이상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죠? 1100명이 돌아가시고 100명 정도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연 소멸이 1000명 정도.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가면 부여군도 머지않아 10년 후에 10,000명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8,000. 또 10년 후에 10,000명이 없어지면 38,000. 그러니까 30년 앞으로 3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30년이면 사실은 긴 시간이에요. 일단은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한 세대 3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제가 왜 30년을 말씀드리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그것도 안 되게 생겨갖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한 게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산하 정책이 예. 인구 더 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다가 그것도 너무 폭발적으로 느니까 그것도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한 게 3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비군 훈련할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그다음에 가장 급속한 고령화율,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민하잖아요. 나라가 소멸될까봐. 예. 그런데 이게 한 세대 만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막아낼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 뭐예요?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는지, 결혼을 해도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또 아이를 낳아도 왜 하나만 낳거나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지, 젊은 친구들이 세계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맞춰봐야죠. 무조건 애 낳으라고 해갖고 애 낳을 이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암울함,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게 왜 그럴까 계속 대화하고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줘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자신감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주거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돌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는 예전에는 가난하고 부자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실제로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의미가 포함됐어요. 예전에는. 예, 그렇죠. 그리고 한쪽은 먹고 살만한 쪽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저 부자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박탈감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박탈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손해나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보상이 안 되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강남이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평생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보다 2, 3년 만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택 공개념이나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 했잖아요. 근데 그때 노태우 정부가 그거 할 때 빨갱이라고 안 했대요. 보수 정당에서 하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하면 또 빨갱이라고 할 건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세상을 끝내야 될 때가 왔다. 정말 직장 생활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돈을 벌고, 그렇게 이런 돈을 모아서 집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한쪽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도 그걸로는 아이들도 못 가르치고 집도 못 사고, 한쪽에서는 남는 돈으로 집 사놨는데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집값이 올라서 일반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평생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내면 누가 이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척박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좀 밝고 좀 깨끗한 나라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군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재선을 하시면서 이 부여군을 이제 이렇게 좀 군민을 위해서 좀 많은 봉사를 해오셨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부여에 대한 바라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부여분들께서 굉장히 부여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고장이에요. 백제 역사 도시잖아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여는 반면에 이런 문제로 규제도 또 많이 받는 고장이기도 해요. 문화재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은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뎠죠. 그래서 앞으로는 부여도 바이오라든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통한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충남 성장펀드 유치해서 금강권에 기후테크 밸리를 좀 조성해서 기후 산업을 좀 중심으로, 우리 기후 산업이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알리백을 통하지 않는 제품들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관세가 엄청 높아갖고 사실상 수출 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 AI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충남이나 우리 부여는 지금 새로운 뭐라고 하지? 새로운 아직 발견하지 않은 그런 분야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기후산업 분야니까 기후테크 산업을 통해서 부여나 충남이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청년 인구도 유입되고, 또 농촌에서 살아도 도시에 사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많은 이제 직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국민들께서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군수나 공무원들이 이런 쪽 일로 우리 부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고향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막바로 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문제였거든요. 근데 미리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그러셨구나. 질문 드릴 게 없네요. 밤새 질문 드려도 뭐 막히지 않고 줄줄줄 나오실 것 같아서 뭐 이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제가 부족해서 군수님한테 질문 드릴 게 이제 다 별 바닥났습니다. 아무튼 저기 부여가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또 국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사진 한번